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아마존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 M&A 사례 두 번째 시간으로 쌍용 자동차 사례와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침을 견딘 쌍용 자동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쌍용 자동차의 모태는 1954년 설립된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입니다. 1972년 동아자동차로 사명을 변경한 뒤 1986년 쌍용그룹에 인수되면서 1988년 쌍용자동차로 새 출발했습니다. 당시 대표 모델은 코란도 패밀리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쌍용 자동차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흔들렸습니다. 쌍용그룹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1998년 대우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대우그룹마저 해체되면서 쌍용자동차는 2000년부터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첫 차가 뉴코란도였는데 쌍용자동차가 잠시 대우그룹에 있던 시기에 나온 차여서 마크가 대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다시 팔렸지만 내리막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이듬해인 2009년 상하이차는 법원에 쌍용 자동차의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기술만 빼먹고 회사를 버렸다는 이 먹튀에 대한 강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뼈를 깎는 눈물의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1900여 명이 희망퇴직했고 45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77일간 옥새 파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하이차는 인수 당시 1조 2천억 원을 쌍용자동차에 투자해서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차량 30만 대 생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년간 투자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연간 차량 생산은 15만 대에서 오히려 9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하이차가 처음부터 기술만 빼가고 철수하려는 먹튀 시나리오를 구상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통상 신차 개발비가 3천억 원임을 고려하면 상하이차가 1조 2천억 원 가치가 있는 신차 4대의 기술을 빼돌렸다는 주장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 관리 당시 채권단은 당시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부결시켰지만 법원은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0년 인도의 마힌드라라는 새로운 투자자의 등장으로 회생 절차가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힌드라는 2016년 티볼리 플랫폼으로 만든 XUV 300을 인도 시장에 출시하며 2019년 4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실적을 냈음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2020년 쌍용자동차 흑자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2,30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고 산업은행에 약속했지만 3개월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마힌드라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흑자 전환이라는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했고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한 1,300억 원 투입 외에는 신차 개발 등의 지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을 제외하고 쌍용자동차의 적자가 지속됐지만 마힌드라가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투자는 물론 매각에도 나서지 않은 점을 보면 쌍용자동차의 미래에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년 새 투자자가 나오면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며
대주주로서의 위치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1년 3월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지분을 현재 75%에서 25%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서 쌍용자동차의 대주주가 바뀔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두 번째 회생 절차는 12년 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유가 급등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며 맞은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2021년 4월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회생 절차가 승인되어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국내 소규모 전기차 회사인 에디슨모터즈는 2021년 10월 쌍용자동차 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금난으로 2022년 4월 인수대금 잔금 부족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22년 7월 결국 현재 대주주인 KG모빌리티가 3,355억 원의 쌍용자동차를 인수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3,355억은 회생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5,645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결국 9,500억 원으로 쌍용차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계기로 제2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후 중형 SUV 토레스가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티볼리 이후 마땅한 주력 제품이 없었던 쌍용자동차로선 모처럼 공장이 활기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KG모빌리티는 쌍용자동차의 사명을 KGM으로 변경하고 SUV 명가 부활을 위한 신차 출시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KGM이 안정적으로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완벽하게 회생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회사의 국제 M&A를 통한 해외 진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K팝 못지않게 K뷰티로 대표되는 미용 강국입니다. 2012년 7월 설립된 힐링페이퍼사는 2015년 1월 메디컬 뷰티 플랫폼인 강남원이라는 스마트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창업자는 의사 출신으로 평소 정보기술과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의대 본과 3학년 때인 2012년에 친구들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힐링페이퍼를 창업했습니다. 환자가 앱에 식사량, 운동량, 혈당 수치 등 생활습관을 기록하면 주치의가 이를 보고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였지만 만성질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앱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30대 여성들이 주로 걸리는 갑상선 질환을 관리하는 앱을 개발 시도했으나 이것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날마다 상황을 기록하며 관리하는 앱을 만들었으나 실제 환자들이 기록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이 앱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2015년에 20대 이하를 겨냥한 성형수술 앱을 만들었습니다. 성형 분야에 집중한 이유는 이용자에 대한 확신과 의료법 제약이 적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미용 의료는 시장은 작지만 이용자들이 앱을 잘 사용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들을 겨냥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언니라는 앱 이름도 이용자층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20대 이하 이용자들에게 잘 아는 언니에게 물어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형수술에 대한 견적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용자가 늘자
견적을 내주는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고 견적만 받고 병원을 찾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용자들도 의사들의 견적 제공이 소홀해지자 덩달아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자는 견적 비교 대신 이용자들이 올리는 이용 후기 기능에 집중했습니다. 성형수술 이용자들은 최저가보다 후기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창업자는 여러 사이트를 분석해서 이용 후기를 차별화했다고 합니다.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의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는 후기들과 달리 표준 양식을 정해서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병원 장비, 대기 시간과 이용자 만족도 등 병원의 친절 정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수수료 만족도까지 점수로 표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점검 인력을 따로 두고 정보의 사실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견적과 다른 비용을 받지 않는지, 추가로 선택사항을 붙여서 수술비를 올리는 업세일링을 하지 않는지, 상담원은 친절한지 등을 모니터링 팀에서 수술 환자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이용자들은 이렇게 병원 정보와 이용 후기를 수술 부위별로 세분화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강남 언니의 경쟁력입니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전체 직원 약 100명 중에서 30명이 개발자일 정도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강남 언니의 월 이용자 숫자가 200명 미만에서 2017년 3월부터 6만 명으로 뛰었습니다. 현재 이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는 28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는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성장성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총 23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주요 매출은 500개 이상 병원이 개설한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용자들이 상담 신청을 할 때마다 광고비를 과금해서 물리고 또 앱에 실리는 병원 광고비는 별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강남 언니는 해외 사업 확장과 앱 기능의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앱을 통해 성형을 원하는 일본 이용자들을 국내 병원에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국내 병원에서 외국 환자 유치에 따른 소개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외국 환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일본 현지 병원을 연결해주는 사업 모델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병원 소개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남 언니는 일본에서 병원 정보 앱 가운데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높고 일본 이용자만 25만 명에 달합니다. 10만 건 이상의 이용 후기를 가진 일본 2위 서비스 회사 루쿠모를 인수하고 일본 병원 350곳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확장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강남 언니는 일본 입점 병원 수 기준으로 업계 1위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힐링파이페어에 따르면 강남 언니에 입점한 일본 피부과, 성형외과는 1년 전과 비교해 3배 증가한 900여 곳이라고 합니다. 강남 언니를 통해 한국과 일본 병원을 선택한 일본 사용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강남 언니는 글로벌 벤처 캐피탈, 레전드 캐피탈 등으로부터 18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전 세계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 미용 의료병원 1,600곳이 입점해 있으며 100만 건의 시술 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용자는 약 40만 명으로 전체 이용자 380만 명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로 인정받아서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게임 기업인 텐센트의 한국 M&A 확대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1위 게임 회사 텐센트가 한국에 내놓은 모바일 게임이 출시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이 게임은 중국에서 먼저 선보였던 게임인데 텐센트는 해외 첫 출시국으로 한국을 택하고 20여 명의 번역가와 4명의 감수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게임 광고 모델로 한국의 유명 연예인을 기용하고 더빙은 한국의 정상급 성우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텐센트가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청소년 게임 규제를 강화하고 텐센트의 신규 게임 허가증 발급을 1년째 차단하자 해외 진출 강화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의 해외 매출 중 9%를 차지하는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은 3위의 중국 게임 소비 시장입니다. 텐센트는 한국 신생 게임사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신생 게임사 로얄크로우에 177억 원을 투자했고 3월에는 엔유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첫 게임을 출시하지도 않은 곳입니다. 텐센트는 크랩톤의 2대 주주로 지분율 13.53%, 넷마블의 3대 주주로 지분율 17.52%를 보유하고 있으며 넥슨, 스마일게이트, 펄러비스의 간판 게임을 중국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한국 게임 회사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임 전문 투자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텐센트는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에만 투자를 집중했지만 이제는 타깃을 중소규모 게임사와 한국 소비자들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립 11년째인 텐센트는 한국 지사는 회원사가 72개에 이르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업체로서는 처음이며 한국 업체들의 동향을 더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텐센트 한국 지사는 홍보 마케팅 인력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게임사들이 주력하는 MMORPG와 전쟁 게임이 한국에서도 인기인 데다 텐센트의 자본과 인력이 압도적이어서 향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 M&A 사례 두 번째 시간으로 쌍용자동차 사례와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쌍용자동차와 K뷰티, 메디컬뷰티, 스타트 기업의 해외 진출, 중국 게임 기업인 텐센트의 한국 진출 전략 등의 사례를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국제 M&A 현황, 개념, 동기와 상세한 사례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전략적 제휴와 국제 계약사업 3이라는 주제로 국제 라이센싱, 국제 프랜차이징 같은 다양한 국제 계약 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